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과연 테이퍼링을 언제 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7월에 FOMC 회의 발표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이퍼링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 연말까지 좀 결정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조기 테이퍼링 이슈가 시작이 되면서 좀 혼란에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과연 좀 당겨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쯤 결정이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는 하계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테이퍼링에 대한 움직임과 관련해서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아무래도 시장이 좀 요동칠 가능성이 좀 남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의 금융정책 기조는 3번 정도 남아 있는데요. FOMC에서 중에서도 이제 9월 달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수준에 따라서는 9월 달 당장 FOMC에서 테이퍼링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백신 접종 속도가 늦고요. 또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지속이 되면서 여러 경제 지표들이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에서 빨라야 11월 FOMC에서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어쨌든 테이퍼링은 연내에 결정이 될 것이고요. 또 시작이 되는 만큼 금융시장, 외환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합니다. 다행인 점은 조기 양적 완화가 시작되는 만큼 자산 매입 속도 같은 경우에는 완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장이 예상하는 패닉이 아니라 오히려 완만한 긴축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식시장에는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십니다. 아마 11월 FOMC 회의 정도에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신흥국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테이퍼링이 공식화되게 된다면 신흥국 중심으로 다시 한번 또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충격을 줄지도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신흥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규제 문제가 얼마 전까지는 글로벌 시장의 핫 이슈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미국의 금융정책 방향이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각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다르다는 점이죠. 특히 선진국과 신흥국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달에 발표됐던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요. 올해 선진국의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4월 시점보다도 0.5%포인트 상향 조정된 5.6까지 높였습니다. 반면에 신흥국은 거꾸로 0.4%포인트 하향 조정이 된 6.3%에 그쳤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모멘텀 게임을 해야 되는데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더 강한 것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자본 이탈이 있었고요. 또 문제는 2022년도의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선진국은 4.4%, 신흥국은 5.2%로 신흥국이 높지만 4월 대비로 봤을 경우에는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조정 폭이 4배 이상 달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선진국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경기 회복 속도가 선진국이 더 높다는 측면에서 미국 양적 완화 축소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신흥국의 자본 유출이라든지 환율 리스크는 앞으로 11월 달까지도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선진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예상이 되나요? 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내수 기반의 탄탄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바로 인도 같은 나라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집단 면역으로 인해서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지금 많이 줄고 있고요. 여기에 GDP 대비 수출 의존도가 12%로 중국보다 낮은 전형적인 내수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70억 달러 순매수가 일어나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고요. 반면에 경기 민감도가 많은 산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나 대만 이런 나라들 보면은 GDP 대비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28조 원 정도가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고요. 대만은 161억 달러가 매도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도 1180원까지 가파르게 절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비추어 보면은 앞으로 신흥국 중에도 내수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브라질이나 인도, 필리핀,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주시장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덜 나오겠지만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이고요. 또 코로나에 대한 신규 감염자가 늘고 있고 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터키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자본 유출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폭도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흥국의 주시장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신흥국의 변화될 상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을 좀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지금 오늘 오전에 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 좀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현재 미국이 제로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0.75%까지 올라간다면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이 조금 누그러들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영업자, 중소기업, 영세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지만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4%가 예상이 되고요. 또한 2% 전후 물가 문제, 또 금융 불균형 문제가 누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도 금리 인상 속도는 좀 늦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8월보다는 10월이나 11월이 더 금리 인상하기엔 적기로 봤는데 정책 당국이 볼 때는 자산 가격 거품이라든지 가계 부채 급증이 오히려 더 큰 문제화 될 수 있다고 보고서 선제적으로 나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금리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난 뒤에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가계 대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가계 대출 어느 정도길래 지금 개인 투자자들 좀 민감한 건지 또 상황이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면서 개인들의 은행 대출이 아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를 보면은 2017년 말 같은 경우에는 1,369조 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말 기준으로는 1,710조 원으로 4년도 안 됐는데 무려 341조 원이나 급증을 했는데요. 이와 비례해서 수도권의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요. 2017년도에는 4억 원 안팎이었는데 지난 7월에는 7억 2천만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다는 겁니다. 이미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같은 경우에도 10억 원을 넘는데요. 부동산에 손을 댈 수 없는 젊은 층들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다른 자산 쪽으로 좀 급격히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산 거품을 키우는 부작용도 이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해외 자본 이탈도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가계 대출의 부실화 부분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개인들의 부담이 좀 커질 것이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중국 시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신흥국들 중심으로 이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중국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이 올해 들어서 8.5% 전후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수출 증가세가 확실하게 꺾이면서 5% 정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잠재 성장률 수준까지는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근 20%에 가까운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낮지만 개인 소비 중심의 잠재 성장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공간은 조금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본 유출 리스크가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이고요.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 증시만은 올해 들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오히려 더 빠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들은 거의 빠져나갔고요. 또 중국 증시에는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3.5%에 불과합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들 주식 매도 자금이 바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중국의 국채 수익률이 3% 전운점을 비교해 보면 채권 쪽이 계속 유동 물량도 많고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글로벌 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 투자 쪽의 그 비중이 계속 높다는 점에서 미국 증시가 아무래도 잠시 흔들려도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중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미국이 금융정책을 변화하는 시점에서 중국 전인대가 홍콩의 반외국 제재법 표결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홍콩의 그 금융 허브로서의 기능을 중국 정부가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양적 완화 축소 시점에서 외자 기업들마저 홍콩을 전면 철수한다면은 그야말로 홍콩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에도 치명타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콩에는 200여 개의 은행이 있는데요. 이 중에 80%는 외국계 은행입니다. 외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반외국 제재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된다면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면은 엄청난 자금이 외자 은행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그 현재 기업 채무들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해서 160%인데요. 기업 중에 절반이 국유기업입니다. 이를 정부 부채하고 합산하면 무려 228%에 달하는데요. 일본의 정부 부채 비율이 238%인 점을 비교하면 한 10%포인트 정도 낮지만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세계 2위 부채 규모인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의 에서 외자 은행들이 철수를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7월 30일 날 중국 중앙정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위험 방지 해소하고 금융 리스크 억제 주안점을 뒀다는 점도 중국 정부가 회색 코뿔소 출현을 극히 우려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앞으로 금융정책 방향은 리스크 억제 쪽에 방점을 두고서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본 유출 방지와 리스크 억제 측면에서 지금 이 표결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나요?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 버블이 그 모든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뇌관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초부터는 기존 주택 거래와 관련해서도 지도 그 가격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허위 매물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출을 아주 적절하게 정부가 시장을 대시해서 조정을 해주고요. 투기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월 달 들어서는 선전시를 시작을 해서 현재 청두, 시안, 닝보, 우시, 사냐, 상하이 같이 2선 도시뿐만 아니라 3, 4선 도시까지도 규제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8월 18일 날이죠. 저장성 항저우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특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요. 기존 주택 거래와 관련해서 시정부가 직거래 사이트를 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도 정하고서 도시 근로자 임금의 3배 이상 받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소비자들 간의 중개업소를 뛰어넘어서 매도를 정부가 직거래 시켜주고요. 또 쌍방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아무래도 시장의 과도한 개입인 점을 비교해 본다면 앞으로 그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잠재적 뇌관이 잠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시가 직접 운영하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주택 가격의 버블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대출을 좀 조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무리하게 규제들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쪽에서 이렇게 좀 무리한 규제들을 내놓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 공동 부유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주 목적의 자산일 뿐 절대 투기 대상화 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투기는 아마 철저하게 억누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일환으로 항저우에서 시작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개발업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출산율을 기본적으로 장려하고 이런 정책을 쓰기 위해서 이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부동산 거래를 이제는 제한시킬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계약 가격과 실거래 가격에 허위 매매 작성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은행의 감정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라든지 실제 매매 거래 가격을 아예 철저하게 조사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부동산 거래가 급속도로 위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부동산 버블을 억지로 좀 동결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현재 부동산 그 가격이 심상치 않고 버블이 터질 수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젊은 청년층들의 희망을 뺏어간 것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부동산 개발업자, 투기자가 된다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고요. 또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면은 현재 중국의 실질 출산율이 0.8% 정도가 되니까 극처 출산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2030년이 된다면은 가임 여성들이죠. 20세에서부터 35세 여성 인구는 지금보다 31% 정도 줄어드는데 고학력, 도시화에 따른 만원뿐만 아니라 일가족 현상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 그 상대자를 못 만나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혼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약혼자에게 줘야 되는 상황까지 몰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출산율도 높이고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중국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동산 가격 억제에 모든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중국이 또 얼마 전에 공동 부유론을 내걸면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방향을 틀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7월 30일 날 중앙정치국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아예 180도로 바꿨는데요. 이제 큰 틀에서는 두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중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미세 조정 정책을 꺼리낌 없이 한다는 거죠. 정부의 보이는 손이 수요와 공급을 아예 창조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가파와 같이 그 대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독일식 강소기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전문화, 정밀화, 특징화, 참신화라는 그 네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육성할 예정인데요. 공업정보화부 같은 경우에도 1,584개 강소기업을 선정을 해서요. 앞으로 2025년까지 100억 유엔 이상의 정부의 그 보조금을 퍼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하청이 아니라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참편 중소기업이 태어날 수 있게 되고요. 이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에는 1만 개 정도의 강소기업을 육성해서 중국의 성장 엔진으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R&D 투자하는 기업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대다수는 정부의 보조금에 기대서 아무래도 좀비 기업이 더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독약 처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금리 인상과 또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중국 상황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